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오늘이 11월 30일이죠. 오후 해질녘에 됐습니다. 오늘은 인천대학교 등에서 아마 수도권에서는 제일 많이 MPL과 경매 강의를 현재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시는 교수님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송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교수님 현재 강의하고 계신 것이 어디에 계시죠? 인천대학교, 오산대학교 그외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을 하고 그외 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원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단하고 지금 현재는 인천대학교, 오산대학교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인하대학교하고 오산대학교에서 인천대학교. 죄송합니다. 인천대학교하고 오산대학교에서 MPL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좀 그렇지만은 오늘 주제가 MPL 투자를 잘한다는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MPL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Non-performing loan의 약자. 무수익 여신을 MP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많은 그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NPL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NPL인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PL을 배워두면 어려울 때 MPL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제 MPL을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의 위기가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저렴하게 유찰이 계속 더 많이 어려울 수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그 시세 대비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보면은 이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10억짜리 공장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5억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면 이제 6억의 일반 낙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6억의 낙찰을 받아서 일반 매매로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을 6억의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MPL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법을 통해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낙찰을 받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6억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5억짜리 최저가 5억짜리를 6억의 낙찰을 받으면 1억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MPL 채권으로 구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억에 구입을 해가지고 6억의 MPL 채권을 사가지고 8억의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매도로 8억에 한다고 해도 2억 정도 차이가 있어도 저희 MPL 채권을 갖고 이렇게 거래를 하신 분들은 전혀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게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6억에 낙찰 받아서 8억에 팔면 2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MPL은 6억에 자기가 채권을 사와서 8억에 낙찰 받아서 8억에 파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없다. 맞습니다. 정말 큰 그 장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MPL 장점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은행이란 말입니다.
그럼 나도 내 은행도 이제 돈을 버는 어떤 기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은행이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6억의 NPL을 팔 것이 아니라 자기가 6억에 뭐 8억에 낙찰받아서 8억에 팔아서 양도소득세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은행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면 굳이 은행은 NPL이라는 걸 통해서 채권을 매각하게 될까요? 은행은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BIS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각 금융기관인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 빌려와가지고 예대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즉 예금과 대출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려다가 대출을 많이 해주어야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도 자금을 빌려줄 때 BIS 비율인 자기 자본 비율을 보고 평가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하고 낮은 은행하고 그때마다 이자 차익이 빌려주는 대출의 그 이자 차익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높고 낮게 그 평가를 높고 낮음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싼 이자로 저렴하게 빌려오는 게 있고 또 너무 BIS 비율이 낮을 때는 아주 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BIS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실채권인 NPL이 있으면 바로 매각을 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죠. 그리고 또 그만큼 부실채권이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도 또 충당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든 뭐 금융감독위원회든 금융감독원이든 뭐 한국은행이든 이제 A라는 이 은행에 돈을 이제 사과를 10개를 줬다 이거예요. 10개를 줬는데 10개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사과 1개값만 이자를 내라라고 10개를 줬는데 은행이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이제 썩은 사과가 5, 6개를 갖고 있다 한다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은행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니까 썩은 사과는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3개 갖고 있는 은행이 돼버리면은 불이익이 받으니까 이 썩은 사과 2개를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개 갖고 있을 때 하나를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도 맞을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율을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썩은 사과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은행을 유지하기가 불리하게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불리하니까 썩은 사과는 그럼 2개만 갖고 있고 3개 이상 되는 거 2개 이상 3개부터는 매각을 해야 된다. 그건 매각이 나온 게 이제 부실채권이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그게 부실채권을 팔았던 그 채권이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파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물건을 또 우리 일반인들은 대법적 정해서 이제 그걸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복잡하기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이 이제 내가 NPL로 사면 양도소득세 차익이 없다는 그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 4페이지 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것 말고 또 간략하게 NPL의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NPL의 장점은 많이 있죠. NPL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반 경매로 해서 그냥 이렇게 경매로 매입을 하려고 경쟁에 이렇게 입찰에 참여했을 때 일반 경매인들하고 NPL 채권을 갖고 경매에 참여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NPL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99% 1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실 채권인 근저당을 담보로 또 질권 대출을 받으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질권 대출을 각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배당을 목표로 갔을 때는 배당 수익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배당을 100% 다 못 받았을 때 나머지 잔존 채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억에
10억짜리 채권을 5억에 사왔는데 예를 들어 배당이 7억밖에 안 됐다 한다면 또 3억을 또 추가로 또 추징할 수 있구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구만요. NPL은 정말 좋은 제도가 많네요. 제가 최근에 듣는데 교수님 제자분 중에 공장을 NPL로 이렇게 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요즘 그 공장 물건들 보면은 대기가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NPL로 샀을 때는 상당한 메리트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0억짜리 공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은행이 대출을 20억 대출해주고 채권 채권가 설정은 건저당 설정한 25억 정도 보통 잡고 해줍니다. 그 이후에 또 경매가 바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대개 이렇게 공장이나 그 물건들은 유치권들이 그런 것들이 복잡한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억까지 이하로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10억까지 떨어졌을 때 그게 그대로 10억으로 최저가 낙찰됐을 때는 은행에서 10억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실 채권을 NPL을 협상해가지고 12억 원에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떨어져 있을 때 12억 원에 협상해 사가지고 와가지고 채권 최고가까지 들어가서 경매로 들어가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때 상계 신청을 경락잔금을 치를 때 배당은 물론이고 상계 신청을 해가지고 경락잔금을 이렇게 편하게 더 추가 자금을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오고 어차피 그거는 상계 신청을 하는 것은 상계로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는 배당을 우리가 채권까지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없이 법원에서도 번거롭기 때문에 상계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제자분들 중에 월세를 한 달에 7, 800씩 내고 있는 남의 공장에서 세를 살고 있는 분이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NPL 기법을 통해서 자기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공장에 20억 대출이 나가고 채권 최고 25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경매 나오니까 15억까지 떨어지니까 그분이 12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25억에 낙찰받고 또 매입하면서 질권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충당했고 또 낙찰받았고 25억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잔금 하나도 없이 어차피 상계 처리되니까 채권자니까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나서 또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상환대출 받아가지고 또 뭐 질권대출 받은 거 갚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돈 거의 없이 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공장 이렇게 나무 공장을 쓰고 있거나 공장을 이전 증설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수님 전화번호 따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임차료 주는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공장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 이자 정도 조금 냈고 그렇게 은행 대출 이자하고 임차료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자기 소유 공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또 그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이 시세가 올라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이렇게 제조업 하시고 공장 하신 분들은 되게 현상 유지 정도만 하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테크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큰 돈 없이도 저희 같은 이렇게 협력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NPL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참 운명적인 얘기인데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오해를 안 하실 텐데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사셨던 이제 나무집 생활했던
그 부모가 계셨는데 그분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와서 살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격차가 많았잖아요. 네. 시골 부자하고. 예. 그런데 이제 50년, 지금 60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서울에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20, 30억 가는데 시골 땅은 5억도 안 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운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다는 그분의 숙명과 서울이라는 곳에서 내가 조그마한 집 하나도 갖고 있었다는 그 어떤 운명은 두 사람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장도 마찬가지로 예. 당연히 제조업을 하면은 수익이 내는 게 목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시장 경제나 어떤 세계 경제에 의해서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게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서울 시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50년 전에 동창들 만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 시켜 먹을 때 그냥 어렵게 살았던 친구들 만나면 지금은 그분들이 서울 살고 내가 시골 살아서 서울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지하철도 못 만나죠. 그분들은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지하철 안 타고 다니죠. 그죠?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봉천동에 재건축 아파트만 한 갖고 있어 재개발된 아파트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공장도 제조업에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그것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워낙 싸게 잡으니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참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개인인데요. 그게 이제 NPL 회사에 전화를 하면 개인한테는 NPL 안 판다고 그러는데 그럼 개인은 NPL을 못 사는 겁니까? 지금은 현행법이 개인은 못 사고 대법 업체를 통하여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NPL 채권을 사려면은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대부 업체를 통하든지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대부 업체를 설립해가지고 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개인이 살려고 한다면 뭐 이행계약이나 사후정산형 방법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그건 간접적인 방법이고 직접적 방법은 없으니까 대부업체를 통해서 매입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한테 좋은 대부업체도 소개해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개 관련돼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NPL 구입 시 주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한 그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확실한 배당표를 배당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것을 구입을 해서 NPL 채권했을 때 배당으로 나갔을 때는 얼마를 배당을 받을 것인가. 확실한 배당표를 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NPL 채권 매입 후 출구 전략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출구 전략을 확실하게 짜가지고 그 출구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보 때는 반드시 무조건 NPL 좋다고 해가지고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만한 대부업체하고 대부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차피 개인은 직접 투자를 직접으로 NPL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 매개체인 대부업체를 잘 선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자주 이렇게 출연해서 좋은 말씀 주실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말씀 이렇게 당부 말씀이라도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우리 전길봉 교수님 통해 가지고 자주 뵐 것이고요. 앞으로 NPL 경매 관련해 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강의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또 자리를 해주신 빛내주신 서훈 교수님을 모시고 NPL 장점과 NPL 투자 어떻게 하면 NPL 투자를 잘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